7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술고래. 이들은 통념처럼 타락한 인간들이 결국 아니다. 이 불행한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능력을 가늠할 줄 모르고 빌린 돈을 제때 갚을 능력이 없어서 오늘도 빚을 지게 되는 것이다. 대출은 자꾸만 반복되고 매번 같은 돈은 늘어만 간다. 하지만 그것도 처음엔 잔치상을 받는 것처럼 마냥 즐겁게 시작했을 것이다. 추락의 과정은 눈치챌 수도 없게 슬그머니 나타나지만 불가피하게 그리고 산사태의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유도전이 속의 속성은 매우 교활하여서 인간은 그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간다. 강렬하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경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해로운 치우침이다. 그리고 이 모두는 펜듈럼이 빌려주는 것이다. 왜 해롭다는 것일까? 왜냐하면 펜듈럼은 그 본성이 파괴적이고 갈등 에너지를 증폭시키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 모든 것이 인간에게서 늦든 빠르든 해로운 결말을 가져온다. 해로우면 해로울수록 부정적인 에너지를 더 많이 방사한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결코 그처럼 방대한 양으로 방출되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저기도 얘기했잖아요. 긍정적인 에너지는 많이 방출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생님들과 잘 알아야 돼요. 수입 있잖아요. 수입은 기본적으로 단리 처리가 돼요. 단리. 근데 부채는 어떻게 된다? 기본적으로 복리 처리가 돼요. 이걸 모르게 되면 너무너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수입하고 이거 기본적으로 단리 복리를 알아야 이거에 대해서 아주 세심한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리고 또 이걸 잘하면 또 뭐가 좋다? 단리복리 개념을 정확히 알면 그러니까 그냥 떨어지는 돈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만 관리해도 먹고 살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금융만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 금융이 아주 그 하찮은 쌍놈들이나 하는 직업들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현대사회로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그게 진짜 거대한 산업이 된 거죠. 펜듈럼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짜내는 기회는 마약 중독의 경우다. 뒤따라오는 오울의 나락에 비하면 그 짧은 순간의 황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만약 제때에 다시 투약하지 못하면 그 지독한 고통은 불행한 중독자로부터 마지막 한 방울의 에너지까지 남김없이 수탈해간다. 이자를 이보다 적게 내는 다른 종류의 신용대출도 있다. 무엇보다도 담배, 커피, 차, 무알코올 음료, 껌 등은 들 수 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당치도 않아요. 껌이 왜 거기에 들어있나요? 이미 말했듯이 모든 물질적, 정신적 요구가 충족될 때 에너지가 방출된다. 제가 이 커피 마시면서 느끼는 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뭐냐면 커피가 너무 땡겨서 마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보통 그렇게 해서 마시죠. 근데 요즘은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마시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땡기지도 않아. 근데 또 안 먹으면 뭔가 또 섭섭해. 그래서 그 건강을 위해서 마시지 말까? 라고도 또 생각은 해. 그래도 일단 마시긴 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지. 그 뭐다? 펜듈럼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칼로 무 자르듯이 딱딱 자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이미 말했듯이 모든 물질적, 정신적 요구가 충족될 때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것이 만족의 에너지인지 안락의 에너지인지 또는 어떤 종류의 에너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 모든 경우에 뭔가를 원하면 에너지를 뒤축하고 가라는 것을 얻으며 에너지를 방출한다. 껌을 씹을 때 사람들은 아주 오랜 과거에 뿌리를 둔 어떤 안락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안락감의 본질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당신이 씹고 있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 그것이 당신을 씹고 있다면 이런 엉망으로 꼬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죠? 지금 아까 그거죠. 굳이 막 마시고 싶지 않는데 습관적으로 먹는 건 뭐예요? 커피가 나를 씹고 있는 거죠. 거꾸로 이제.
81페이지 박스 유도전이 사람의 심리는 부정적인 자극에 더 예민하도록 되어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적인 자극이 복리라고. 만약 파괴적인 펜듈럼이 일으킨 사건, 예를 들어 대참사에 관한 뉴스에 자극받고 흥분하고 동조한다면 우리는 그 펜듈럼의 에너지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 부정적인 사건과 일치하는 3년 주파수를 방사함으로써 자기 자신도 그와 유사한 사건이 가까이 다가오는 인생 트랙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처럼 단지 파괴적 펜듈럼에 지지리했던 사람이 마치 깔때기 속으로 빨려들듯 점점 희생자가 되는 인생 트랙으로까지 유도되는 현상을 유도전이라고 부른다. 유도전이는 이렇게 일어나죠. 이렇게 일어나죠. 이렇게 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빠져나오기가 거의 어려워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들어갔다가 그냥 계단 걸어서 올라오듯이 올라오면 쉬운 거죠. 20층 건물을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에 똑같은 거죠. 내려가는 건 별일 아니지만 밑에서 20층까지 올라오는 건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시 빠져나오기를 그게 쉽지 않아서 그냥 거기에 머물게 되는. 모든 집착의 궁극적인 결과는 이렇다. 누군가 펜듈럼에 단골이 되면 그는 무리 속으로 떨어져 들어간다. 그를 가두는 데에는 울타리도 필요 없다. 주의가 펜듈럼의 올가미에 머물러 있는 한 단골 손님은 한눈에 팔지 않는다. 사람이 집착하는 대상을 생각하고 있을 때는 펜듈럼의 공명 주파수로 에너지가 방사된다. 예를 들어 빚을 진 채무자의 모든 생각은 주기적으로 일정량의 에너지를 대출받는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럴 때 채무자는 다른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펜듈럼이 그들의 주의를 놔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한번 빚을 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또 빚지는 거를 우습게 생각하게 된다. 아유, 저 돈 없으면 쌀 못 샀구나. 이서보라 나 돈 빌려다 주마.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은행이든 사람이든. 네. 처음에 창피한데 나중에 창피하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대출, 나쁜 대출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좋은 대출은 뭐라고요? 자산을 만드는 거. 무조건 자산을 만들어야 돼요. 자산을 만들지 않는 대출은 무조건 이제 나를 유도전이 나락으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 깔때기로 보낼 가능성이 높다. 아이고, 이게 건강이 최고난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도 자산이 주게 해가지고 우리 대출 받아가지고 삼겹살 한 번 먹죠. 영 넣으면 가는 거예요. 에너지 주파수가 또 무서운 건 그거예요. 에너지 주파수는 뭐다? 이게 에너지 주파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어떤 거는 일종 주파수가 있잖아요. 밖으로 주파하는 주파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주파수면 주파수를 이거 두 배로 증폭시킬 수 있는 뭔가가 돼야 돼요. 그죠? 대표적인 이런 예는 뭐냐면 결혼이에요. 부부가 이렇게 결혼했기 때문에 주파수가 두 배로 증폭되면, 그죠? 긍정적인 에너지가 좋은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이 누구랑 결혼했는데 이 궁합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짜부러들어요. 작아지는 거죠, 주파수. 이런 경우는 위험한 거죠. 또 어떤 경우도 위험하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다? 이게 부정적인 에너지라.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글쎄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게임 해가지고 돈 잘 벌어도 최고니까. 근데 주위에 보면 그런 집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PC방에서 만났나 게임하다가 만났나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내재 활동하다가 다 잘 살아요. 뭐 돈도 잘 번다고 하고 애도 공부 잘하고. 근데 이 엄마 아빠가 놀 때 어디서 노느냐? 게임방에서. PC방. 그러니까 우리 애한테 뭐 어디 갔다 왔어 하면은 누구 엄마 아빠랑 PC방 갔다 할 말이 없어. 엄마 아빠 그 집은 친구 잠깐만. 우리 애 뭐 또 다른 친구 있으니까 그걸 다 가는 거야. 엄마 아빠가 같이 갔다고 하니까 머리 그러니까 멀네. 이 친구들은 그 집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왜? 가면 같이만 PC방 가주지. 거기에다가 가면 또 뭐 라면 시켜주지. 시켜주지. 천국이네 애들한테. 근데 나는 저 집안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되나? 앞으로 어떻게 되나. 왜냐면 흥미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뭐 게임적으로 두각을 나타나면 아주 좋은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저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애는 지금은 중학생인데 공부를 잘하는데 그게 점점 이제 그게 공부도 계속 잘하고 하면 그건 좋은 거고 한번 흥미롭게 지켜보고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건 누구도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게임이. 우리 누나가 너한테 뭐가 되지? 복잡한가? 어쨌든 우리 누나도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그냥 삼촌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우리 누나 큰아들이 저번에도 저 게임 해가지고 5천만 원 벌어왔는데 가이가 요번에도 한 일주일 전에 피파 온라인 4 대회 나가. 우리나라 대회 전국 1위 해가지고 검사는 저 뭐도 있어. 그럼 걔는 너랑 뭐지? 저 형제뻘이 되는 거지. 걔가 20 지금 한 5점. 근데 군대 가야 돼. 문제는 그거지. 군대 갔다 와서 살아남느냐? 프로 리그 뻥일 때까지 뻥했다가 프로 리그 게임으로 순수 제주도 토종. 되게 재밌는데 걔가 왜 게임을 잘하는 줄 알아요? 어릴 때 피아노 쳐. 아 손발이 손가락이 길구나. 그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거는 타고난 신체적 재능과 조기 교육의 밑바탕에서 이루어진 거네요. 아니 손가락이 긴지는 모르겠지만 그 피아노도 쳤던 게 이게 빠른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빠르게 친다라는 거지. 너무 의외로 연결이 되죠. 이제는 누가 어디에서 뭘 가지고 돈 벌지 아무도 몰라요. 8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줄. 예를 들어 빚을 진 채무자의 모든 생각은 주기적으로 일정량의 에너지를 대출받는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럴 때 채무자는 다른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대출 펜듈럼이 놔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 펜듈럼이 그 사람을 놔두려고 안 하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까지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심리 특성 때문이다. 펜듈럼이 오로지 한 방향으로 바람을 몰아붙이면 주인은 마치 풍향계의 화살처럼 그 방향만 가리키며 붙잡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멜로디가 계속 반복되면 내리를 사로잡아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단순한 예에서도 우리는 주의가 사로잡히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예속이 반드시 생리적 요인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컨대 아무리 악명 높은 애연가라도 잠수함을 타고 항해하게 되면 담배를 피우지 못해도 전혀 괴로워하지 않는다. 흡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전무하기 때문에 흡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객관적 필요성으로 인해 흡연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극복하고 담배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풍향기의 화살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간 것이다. 생리적 예속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러나 만약 애연가가 잠수함에서 돌아온 후 금연의 의도를 내지 않는다면 그는 흡연도 나쁘지 않음을 다시 상기하게 되고, 그러면 집요한 채권자는 그 올가미로 주의를 다시 사로잡아 버린다. 주의의 화살이 붙들리는 일은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 같은 형태로도 나타난다.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만 기분이 좋아진다고 할 정도로 깊이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은 단 몇 시간이라도 모니터에서 떨어져 있으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두통과 근육통,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불쾌감이 일어난다. 그러나 이 단골 고객이 모니터로 돌아가자마자 모든 증상은 즉시 사라진다. 여기에도 어떤 생리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모든 경우의 예속은 주로 주의의 화살이 펜듈럼의 포획 올감에 사로잡힘으로 인해 일어난다. 낚싯바늘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주의의 스위치를 돌리고 무엇이든 다른 일에 주의를 몰두해야 한다. 포획 올가미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의지를 강화시키는 것만으로는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릴 때에만 비로소 머릿속의 집요한 멜로디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통 해로운 집착은 특정한 시나리오와 무대장치를 수반한다. 그런 것들 모두가 예컨대 작업 중에 피는 담배처럼 주의를 사로잡을 수 있는 전형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모든 빚을 청산하고 이 악덕한 은행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시나리오와 무대장치를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복잡한 일이 아니다. 당신의 열망과 약간의 판타지가 필요할 뿐이다. 시나리오와 무대장치를 바꾸는, 정신 바짝 차리면 돼요. 그래야 이거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채무를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문명의 상품을 이용하는 모든 경우에 사람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펜듈럼에게 자기 에너지의 일부를 내준다. 사람들은 가축처럼 사육되거나 아니면 문자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다. 문명사회에서 삶이란 모두 에너지를 소비하고 내어주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이 모든 에너지 교환은 펜듈럼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 못하시면 어떻게 한다? 내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열심히 일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네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알게 되지만 그랬다고 부자가 되나요? 안 돼요. 나이 먹으면 몸도 늙어서 더 열심히 못해요. 또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됐다. 빨리 죽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내가 어릴 때 힘들게 살았을수록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은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어떻다? 부자들이 오래 살아요. 통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죠. 좋은 약, 좋은 의료시설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전에도 고생 안 했을 가능성이 높고, 펜듈럼이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것은 그다지 무서운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조직이 그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길을 완전히 제거해버린다는 데 더 큰 위험성이 있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자신의 길이 존재한다는 관념조차 상실해버린다. 사람은 조직이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이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조직에게 유리한 것을 원하기 시작한다. 사람은 이성을 가진 존재라서 남의 노예가 되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말에 속지 마라. 이미 밝힌 것처럼 인간의 의식 단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다. 데이비드 호킨스 책에 나오죠. 이 세상 인구의 80%가 200 이하에 들어가 있다. 조직은 인간에게 남아있는 최후의 의식마저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감소시켜 나간다. 조직은 완전한 승리를 위해 모든 요소를 단일한 정보 공간으로 통합시켜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도 그 일을 열심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조직의 벽에 벽돌을 몇 개만 보태면 자신을 단단히 가둬놓을 수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하자면 뭐라고요? 자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똑바로 차리고 있는 사람은 몇 안 된다라는 말이죠. 더 웃긴 건 그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는 사람이 실은 정신 똑바로 못 차리고 있는 거를 본인은 몰라요. 그게 더 웃긴 거고 불행한 거죠. 데이비드 호킨스가 의식혁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했어요?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큰 단점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데이비드 호킨스가 그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를 발명해냈는데 그게 뭐다? 도구? 네. 근육 테스트죠. 근육 테스트를 발견해냈죠. 이게 참과 거짓을 알아낼 수 있는, 그죠? 그 책에 나와 있죠. 근육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 동원 선생님 안 해봤나? 네. 한약방에 가서 이 약 오링 테스트 뭐 들어는 봤는데 약 이렇게 놓고 이제 이렇게 해보는 거지. 그럼 이게 꽉 잠겨 있으면 뭐다? 이건 동원 선생님한테 몸에 맞는 약이에요. 이게 풀리면 뭐다? 동원 선생님한테 안 맞는 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갑자기 어떤 음식이 땡기잖아요. 먹는 게 좋아요. 그거 안 먹으면 뭐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생각들 같아서 그 음식 안에 들어있는 어떤 영양소를 자기도 모르게 몸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는 작용이거든요. 문제는 뭐다? 그 작용이 너무 심하면 가난해질 수 있지. 갑자기 스테이크가 땡기네? 3, 4일에 한 번씩 갈비가 땡기네. 그건 자기가 정말 잘 판단해야 돼요. 진짜 몸이 필요해서 부르는 건지 내가 그게 먹고 싶어서 부르는 건지 그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점. 그게 함정이죠. 대부분 생각나거나 땡길 때는 좀 진짜 몸이 좋아하는 걸 필요로 한다기보다는 좀 습관적인 게 가장. 그게 펜듈럼이냐? 내 몸이 영혼적으로 땡기는 거냐? 펜듈럼이냐? 그래서 어제 제가 국수 먹었잖아요. 고기국수. 왜 고기국수를 먹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요새 고기가 계속 땡기거든요. 많이는 안 먹는데 고기국수에 고기가 들어있잖아요. 일요일날은 스파게티를 먹었거든요. 거기 고기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먹고 있더라고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두 번째 문단. 그럼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당신이 문명의 상품을 소비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가축처럼 사육되고 있음을 뜻한다. 사람들이 문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거나 자연 속의 공동체로 이주하려는 일도 일어난다. 그들의 시도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는 판단하려 들지 마라. 어쨌든 현대인의 문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해로운 상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것을 자연의 선물로 대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정원과 텃밭이 있는 가족 소유지를 갖추는 것이다. 문명이라는 황폐한 사막 한가운데 있는 자연의 오아시스. 그것의 주된 장점은 거기에서는 조직이 아니라 주인이 규범과 표준을 만든다는 데 있다. 내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땅을 파야 할 필요는 없다. 개개인은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존재 법칙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원한다면 모두 아스팔트로 깔아버릴 수도 있고 또 원한다면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지도록 놔둘 수도 있다. 도시인을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음식을 완전 자연식품으로 바꾸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잠에서 깨어나 알아차려야 한다. 조직 안에서 재배되고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예쁜 사과는 본질적으로 단지 그 조직의 규격에 맞는 구성원들을 위한 제품이라는 사실을. 길은 무수히 많다. 각자 자신을 위한 길을 선택하면 된다. 나에게는 언제나 야생고양이 한 마리가 그 애가 되어주는데 나는 자연 속에서 우연히 그 고양이를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나는 친구들과 숲으로 가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맛있는 요리를 즐기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문명의 혜택에서 벗어나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에 좋았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고양이 한 마리가 군침 돌게 하는 냄새에 이끌려 우리 캠프를 찾아왔던 것이다. 그 고양이는 원래 집 고양이였던 것처럼 보였다. 어떤 이유로 해서 숲에 홀로 떨어져 야생 고양이가 된 것이다. 몸집이 크기로 보아 이 털복숭이 멍텅구리는 새나쥐를 잡아먹으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것 같았다. 그런 고양이는 토끼도 집어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우리가 주는 음식을 거절하진 않지만 예의 없이 낚아채고는 달아나 버렸다. 그때 이후로 우리는 숲에서 그 고양이를 종종 만날 수 있었다. 그 코수염쟁이는 먹을 것을 기꺼이 받아먹었으나 가까이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고양이는 진짜 트랜스퍼였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선생님네가 개인주의자, 나를 위한 개인주의자가 되는데 뭐라고요? 남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남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못하고 홍길동이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인주의, 이기주의 상관없어요. 즐기세요. 단지 어떻게 하지 말아라? 남에게 이제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한 그런 거는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죠? 내가 내 시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는 참 자유의 맛을 알고 있었다. 때로는 문명과의 만남을 거절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자유를 어떤 문명의 혜택과도 바꾸려 들지 않았던 것이다. 의존관계에 빠지지 않고도 의존관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의존하지 마세요. 부모님, 집사람, 남편, 형제 의존하지 마세요.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사는 것만 해도 정말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뭣도 하지 말고 의존 당하지도 말고. 근데 사람들이 참 불쌍한 게 자기가 의존은 안 하려고 하면서 의존은 또 당해줘요. 그거 왜 그러냐면 자기가 남한테 의존하지 않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의존을 당해주거든요. 그걸 전문용어로 착한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결과적으로 그런 게 본인을 착한 사람으로 남게 하느냐, 나중에 우울증만 남아요. 우울증. 그 정신병으로만 안 가도 다행이죠. 정신병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의존당하지도 마시고, 의존관계에 빠지지 않고도 문명의 길을 이용할 수 있다. 깨어나는 의식은 무리 가운데서 자유로운 사람을 가져낸다. 단지 잠에서 깨어나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명료하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나는 이 모두를 알아차리는 데 성공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그것은 비밀이다. 그렇지만 독자 여러분에게 말하겠다. 나는 야생의 세계로 나갔다. 농장에서 벗어나 도망친 것이다. 이 책의 이 내용의 뉘앙스는 아시겠죠? 각자 판단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